황보선의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입니다. 힘들고 지친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힘내시라고 등 두들겨주는 노래 한 곡 듣고 2020년 7월 10일 일요일 황보선의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니의 Don't Stop Believing. 방구석 월드투어. 조정에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전 세계 이슈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방구석 월드투어 YTN 인터내셔널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 곡으로 함께한 곡 록밴드 저니의 Don't Stop Believing 이었는데 네. 이 노래 선곡한 이유 뭡니까? 네, 이 코러스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 마지막 부분? 네,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곡의 특징이 굉장히 특이한 게 코러스가 거의 곡이 끝날 때쯤에 나오죠. 앞에 안 나오죠. 예. 네, 그래서 거의 끝날 때쯤에 나오는데 그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좀 전에 제목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Don't stop believing, hold on to that feeling. 이 부분인데요. 네네. 믿음을 멈추지 마라. 그 느낌을 꼭 붙잡아라. 혹은 뭐 그 감정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 네. 뭐 어떤 감정이 됐든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뭐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이겠죠. 뭐, 네. 뭐 초심의 어떤 걸 수도 있고 네. 그걸 놓지 말고 계속해서 뭔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을 위해 나아가라. 네. 이런 뜻인데요. 예. 이게 그 저니의 그룹 멤버 중 한 명, 키보디스트인 예. 조나단 케인이 예. 로스앤젤레스 선셋 블루바드에 살던 무명 시절에서 영감을 얻은 곡입니다. 무명 시절에 네. 힘들었겠죠. 네. 근데 선셋 블루바드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할리우드 같은 화려한 풍경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네. 게 떠오르는데 조나단 케인은 당시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 무명 시절이 좀 길어서였는지 포기까지 결심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Don't stop believing 이라는 이제 말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멤버들이랑 함께 작곡을 하게 된 곡입니다. 아버지가 네. 결국은 아버지의 그 한 말씀이 이렇게 명곡으로 이어졌고 또 결국 네. 이 저니도 성공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곡이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뭐 잘 알려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미국. 저니 팬들은 좀 많이 아는데. 아, 네. 네. 근데 특히 이제 미국 언론들이 항상 뽑는 이 각종 명곡 리스트에 등장하는 곡이에요. 네. 어느 시대에 어느 힘겨운 상황에도 그만큼 많은 이들의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사도 좋고 보니까 그 앞에 인트로 부분 들어갈 때도 좀 특이해요, 보니까. 키보드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도 좀 특이하고. 네, 그렇죠. 이건 먼저 기본적으로 이 곡 자체 메시지가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장조 뭐라고 하죠? 코드 화음이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들었을 때 일단 힘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뭐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항상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만 꿈을 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됐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한 그 느낌을 붙잡아라. 그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좀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니까 예전에 좀 오래된 영화인데 음악 영화인데 원스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아, 네. 네, 거기에서 음악이 너무 좋았죠. 네, 그 주인공이 이제 아일랜드 더블린에 사는 사람, 음악인인데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이제 그 런던으로 갑니다. 네. 그때 아버지가 큰 어떤 여기서처럼 이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는데
돈 봉투를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런가요? 힘내라 하면서. 네, 하여튼 간에 아버지의 네. 역할, 이 뮤지션들이 성공하는데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조수영 기자와 좋은 팝송 한 곡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뉴스 FM 홍보선의 스토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방구석 월드투어 코너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방구석 월드투어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WTO 세계무역기구에 관한 소식입니다. WTO, 네, 네. 세계무역기구. 이번 주에 WTO 관련 뉴스가 꽤 있었죠? 네,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그 이유가요. 우리나라 유명희 산업부 본부장이 사무총장직에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아, 산업통상자부 그 소속 네. 유명희 네, 본부장이죠? 맞습니다. 네. 한국으로서는 역대 세 번째 예. WTO 사무총장 도전인데요. 예. 만약에 선출될 경우에는 한국인 최초이자 네. 여성 최초의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고요. 아. 그래서 국제통상무역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그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 WTO라고 하면 일단 뉴스에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특히 또 일본과 무역 분쟁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신문이나 방송 기사에서 WTO 제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좀 딱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예, 조 기자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WTO는 국제무역 부문의 UN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하. 예, 큰 틀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질서를 목표로 해서 국제 무역 체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데요. 네.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법부에 해당하는 독자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아. 좀 전에 그 제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국가 사이에서 무역 분쟁에서 준 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한 나라가 WTO의 다른 나라를 제소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이제 WTO가 그 분쟁에서 판결권을 가지고요. 관세 인하 요구 혹은 뭐 반덤핑 규제 등을 결정할 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미국이 WTO 탈퇴한다고 이렇게 위협하고 그랬는데, 네. 그 미국이 진짜 빠질 가능성 좀 있습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예. WTO 탈퇴도 미국이 위협을 한 상황이고요. 예. 이미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는 공식 탈퇴를 선언했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WHO 탈퇴와 WTO 탈퇴가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WHO를 먼저 좀 보면은 네네. 짚어보면 네네. 그 WTO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을 좀 헤아려 볼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탈퇴를 이미 선언한 상황인데 네네. 아직 이제 미납금 해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공식 선언까지 했지만 실제로 탈퇴까지는 뭐 영국의 유럽연합 브렉시트 그 네네네. 과정이 오래 걸리듯이요. 예, 예. 이 WHO 탈퇴 역시 얼마나 걸릴지 또 그 사이에 번복이 될지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WHO가의 상황인데 예. WTO의 경우 아직 그 단계까지도 이제 미국이 뭐 공식적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게 네. 앞으로 WTO 내에서 뭐 미중 간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춰 나가느냐 이게 이제 미국의 탈퇴를 좀 결정지을 그런 결정적인 부분이 네. 될 수 있고요. 예. 만약에 미국이 WTO를 탈퇴한다면 네. 사실 WHO보다 좀 국제 뭐 무역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여서 예.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영향력이 큰 이 WTO에 우리 유명인 본부장이 사무총장 자리 네. 출마한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조 기자는 뭐 어느 정도로 그 당선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이번에 그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키워드가 예.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예, 뭐냐면 아프리카 출신 그리고 여성입니다. 네. 이런 국제기구 수장을 선출할 때 다양성하고 형평성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네, 이미 후보 명단에 올랐다는 것은 개인의 양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이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고를 때는 이제 예. 이 단계에서는 해당 국가 혹은 지역에서 사무총장이 배출된 적이 있는지 이런
이런 게 크게 작용하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WTO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 출신은 있었고요. 태국이 여기만 봐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지금 사무총장이 브라질의 아제베도 사무총장인데요. 지난 2013년에 당시에 선출된 배경도 브라질 국적 출신 사무총장이 그때까지 없었다는 이유가 굉장히 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두 번째 키워드가 여성인데요. 아직 여성 사무총장이 없었고 WTO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을 선출할 수도 있는데요. 유명희 본부장이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유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미 아시아 출신 사무총장이 선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는 특별히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지명도를 보면은 유 본부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조금 서방 언론들의 주목도는 현재까지는 지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뭐 이른바 유리천장을 깬 그런 유명한 여성 인사로 사실은 많이 꼽히는 분인데 이를테면 지금 본부장 자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차관 자리지만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는 사실은 거의 장관급으로 예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이걸 막 막겠다고 로비를 벌이는 걸로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뭐 지명도나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일본의 반대 가능성도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선출에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의 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좀 지금 WTO와 관련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은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우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뭐 방사능 관련 이슈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이슈에서도 한국이 승리를 거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은 뭐 워낙 우리나라와 역사적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지만 이런 무역 관련 이슈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 사무총장이 도전하는 거에 대해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외교 질서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이웃 나라가 후보로 나왔을 때 뭐 지지를 하거나 뭐 이런 긍정적인 입장 표명을 해서 좀 두둔하는 그런 행보는 보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일본의 행보를 앞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일지 한국에 대해 반대를 할지 나중에 이제 투표 과정에서요. 아니면은 좀 자제를 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은 참 이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G7에 참여하는 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걸 그렇습니다. 기억합니다. 지금 그래서 G7 확대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이때 이제 일본이 반대를 표명한 건데 지금도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게도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WTO 수장이 세계 무역 체계를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두 강국 G2라고 하죠. 미국하고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중 양국 사이에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온건한 그런 리더십 그런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이 외교적으로는 미국하고 이제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맺어왔고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뭐 어느 한쪽에 좀 크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온건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선출 결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선출 과정엔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 각국 후보들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 총회에 참석해서 각자 비전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회원국별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서 지지도가 낮은 후보들부터 한 명씩 탈락시켜서 한 명으로 이렇게 압축하는 절차가 진행이 돼요. 마지막에 남은 최종 단일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보통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이 보통 한 5,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근데 이번에는 아제베도 그 현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돌연 사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지금 리더십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 임기를 시작을 목표로 선출 절차가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목표이기는 한데 반대로 코로나 사태로 더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사회 총회 일정부터 모든 절차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화상이나 서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네. 이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최종 선출까지는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변수, 특히 일본의 반대를 이겨내고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으로 불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구석 월드투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뮤직과 함께 뉴스 한 꼭지를 들려드리는 송태엽의 월드뮤직 살롱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 연기됐던 중국의 대학 입시가 지난주 치러졌는데요. 가오카오라고 부르는 이번 시험에 1,000만 명이 넘게 응시했다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 수보다 20배는 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2주 연기돼 오는 12월 3일 치러질 예정이죠. 수험생 여러분, 마음은 급하겠지만 급할수록 천천히 여름철 체력 안배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격동의 현대사를 겪은 중국은 공산혁명 이후 전통음악을 부패의 상징으로 몰아서 의도적인 단절을 시도했었는데요.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에는 전통음악 부흥에 노력하면서 서구의 대중음악도 활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한 가요를 한 곡 들어보실 텐데요. 원래는 티베트 문화권인 스촨성 북서부 고원지대의 민요였다고 합니다. 1940년대 충칭음악원 교수가 편곡해서 당시 유명한 여가수에게 부르게 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민요를 전파하는 그룹 아리아시아의 노래로 우리말 가사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깡딩 친거, 깡딩의 사랑 노래입니다. 깡딩 친거, 깡딩 러브송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단순한 멜로디와 경쾌한 리듬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남녀의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영화와 TV 시리즈로 제작돼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뮤직 살롱 송태엽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스포츠텔링. 네, 스토리로 풀어보는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텔링 시간입니다. 스포츠텔러 김재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좋은 일로 좀 바빴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일로 좀 바빠서 네, 그러니까요. 편치만은 않았는데요. 네. 어쨌든 이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좀 많이 바빴고요. 네. 뭐 안타깝고 또 무겁고 또 굉장히 화나는 마음으로 네.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단독 기사, 특종 기사를 냈다는 점에서는 그 자체로는 네. 뭐 자랑스러울 만한 일인데 네. 이 사안 자체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것이어서 네, 맞습니다. 네, 바쁘기도 하면서 힘들고 그러셨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오늘도 이 최숙현 선수 얘기를 좀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예. 최숙현 선수 사건 잊혀지면 또 발생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 사실 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최숙현 선수 이번 사건이 체육계 폭력 문제가 재발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불과 한 1년여 전이었죠. 이제 조재범 코치 사건 기억들 하실 텐데 심석희 선수를 향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폭력을 저질렀었죠. 이 사태와 아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건의 과정이나 원인 그리고 이후 나온 대책까지 거의 뭐 복사기 수준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네.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구조적인 문제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결국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뉴스에서 사라지고 잊혀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수준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이번에 어떤 용기를 내서 최숙현 선수의 피해 사실이나 또 감독과 주장의 어떤 폭행 사실을 폭로해줬던 선수들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관심에서 잊혀지는 것이라고 해요. 네. 최숙현 선수는 목숨을 버렸고 또 동료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본인들의 꿈을 걸고 용기를 내서 폭로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선수들 피해 없도록 이번만큼은 제대로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뭐 대책들을 논의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할까요? 사실 제도나 대책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식의 문제인데요. 어떤 인식이냐면 체육계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이 폭력을 당연시 여기고 정당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른바 이제 사랑의 매라고 보통 하죠.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네. 최숙현 선수가 아시다시피 뭐 각종 기관에 6번 정도 도움을 요청을 했고 초기에 경주시청이나 뭐 체육회 또 경찰에서 아마도 조금만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게 전반적인 지적인데요. 예. 하지만 뭐 왜 그렇다면 이 6번이나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뭐 그 정도 운동하면서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뭐 한두 대 때렸는 것 같고 뭐 이 정도까지 고소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원인이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도 역시 증언을 좀 주저하게 되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네. 당연히 이제 폭력이 이렇게 당연시되는 분위기에서는 나 혼자 나서가지고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너 혼자 왜 이래라는 부분으로 불이익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취재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요. 솔직히 말해 엘리트 지도자 가운데 체벌이나 폭행에서 자유로운 지도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아니다.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결국은 뭐 어떻게 때렸느냐, 얼마나 악질적으로 때렸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 폭력을 당연시 여기는 스포츠계 인식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와 대책이 나와도 이 문제점은 개선이 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뭐 특별한 대책 아니면 개혁?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결국은 성적, 즉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뭐 괜찮다. 어떠한 과정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보는 이런 인식이나 문화부터 일단 바뀌어야 될 텐데요. 제가 이번에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조항을 하나 찾아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대한민국의 체육 정책의 헌법 같은 이제 조항인데 헌법 제 이제 1항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체육진흥법 1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요.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국위 선양.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는 게 체육을 하는 체육 직장인 선수들의 목적이다, 목표이다.
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문구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우리 체육이라는 게 결국 얼마나 결과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국가대표는 국위선양, 직장인 운동부는 당연히 지자체의 이름을 선양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네. 최숙현 선수 사건만 보더라도 경주시청이 이 철인3종 이 종목에서는 국내 1위 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승이나 입상을 해야 금전적인 이득이 늘고 팀이 유지가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국내 1위를 유지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성적을 위해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면서 당연히 인권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때리고 욕하고 폭언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성적을 위한 것이니까 괜찮다라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인식의 어떤 한계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항상 올림픽 때마다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달 땄다고 평생 연금 주고요. 거기에 병역 혜택까지 주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긴 합니다. 네. 네. 자, 이 말씀하신 폭행, 폭언 이런 것도 심각했지만은 사실 더 돈 문제예요. 네. 그 공급 유형 이런 부정이익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부정부패나 부당한 어떤 처우의 그 이면에는 항상 이권,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데요. 이제 경주시청은 이제 실업팀이기 때문에 지자체 소속된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운동과 경기 대가로 연봉을 받는 구조인데 당연히 대회에 참가하거나 훈련 비용이나 여러 가지 합숙 비용은 다 소속 팀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소속팀은 경주시청이 이제 예산을 주니까 경주시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훈련비, 식비, 대회 출전비, 전지 훈련비 이런 것들을 다 부담했어요. 그러니까 연봉을 한 4, 5천만 원 받는 선수라고 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각종 비용으로 한 달에 많게는 거의 한 200만 원, 최소 적게는 한 100만 원 정도를 내면서 운동을 이제 했던 거죠. 더 황당한 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팀 닥터로 불렸던 운동 처방사죠. 정확히는 이제 안모 씨인데 이 무자격 팀 닥터한테도 치료비나 심지어 심리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씩 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황당한 방식이 경주시청의 전신이었던 경북체육회 팀이 있었거든요. 이 팀부터 해서 10년 넘게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선수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감독, 주장 그리고 이 팀 닥터까지 이분들이 아마도 어림잡아 계산해도요. 수억 원대 정도는 챙길 수 있는 그만큼의 많은 돈이 선수들에게서 이분들의 개인 계좌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직접 입금했던 이 3명의 계좌들을 조회를 반드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느껴지고요.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좌 추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세밀하게 좀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폭력, 공금 유용 이런 것들이 계속됐고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10년 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이제 한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또 그전에 사실은 여러 차례 또 도움을 요청했었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허위로 돌아갔었고 이게 이제 한 선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성적 지상주의 그리고 이제 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주시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철인 3종에서는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중 이제 주장이었던 이 장윤정 선수는 국내 독보적인 1인자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주시청은 일단은 고등학생 때부터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팀은 분명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메달을 딸 확률이 높고 메달을 따면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선수라면 당연히 가고 싶어했던 팀 중에 하나였죠.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선수들이나 서류는 3종 업계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 경주시청이 선수들을 폭행한다라는 소문이 분명히 났을 거고 다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고 싶어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이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어느 정도의 폭력은 당연시하는 운동하면서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 사이에 이제 팽배하다라고 일종의 전문가들은 어릴 때부터 이 폭행이나 폭력에 대해
세뇌를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취재하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한 게 있는데요. 초등학교 선수 가운데 한 번이라도 지도자에게 폭력을 경험했던 선수들에게 물어봤어요. 처음에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라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38%의 학생 선수들이 앞으로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릴 때부터 선수들에게 이 폭행에 대해서 세뇌가 되는지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운동 처방사로 확인된 팀 닥터라고 우리가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닥터가 아니죠? 네. 의혹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격도 없는 팀 닥터라고 불렸던 선수들이 선수들을 폭행하고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는지 지금도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예. 확인을 해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선수들에게 마사지 비용, 심지어 심리치료로 어떤 그런 명목으로 어떤 뭐 150만 원, 100만 원 넘게 돈을 많이 챙겨왔는데요. 네. 과거를 저희가 이제 선수들의 증언을 토대로 제보를 토대로 추적을 해봤더니요. 네. 이 사람이 2008년에 이제 경북 경산에 있는 내과에서 물리치료사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병원에서 마사지하고요, 물리치료하고 기치료라고 보통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기치료도 하고 수액도 직접 혈관에 꽂았다고 해요. 사실 이 수액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이제 혈관에 꽂는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의료법 명백한 위반이죠. 여기에 또 흥미로운 점은 본인을 특전사 출신이라고 과시하면서 그 특공무술 중에 뭐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렇게 쇠젓가락 던져가지고 나무에 꽂는 이 특공무술 중에 하나라고 뭐 저도 특전사를 안 나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 좀 찾아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특공무술 중에 실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전 무술로. 이거를 직접 시연을 했는데 정말 그 저랑 인터뷰한 선수가 증언을 했는데요. 쇠젓가락이 정말 나무에 꽂혔다고 해요. 던져서.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서 일단 마사지는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고 그 이제 지금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 주장 장윤정 선수가 결정적인 어떤 입소문에 영향을 미쳤는데 2010년 광주 아시안 게임에서 이 선수가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땄거든요. 천인 3종 사상. 근데 이 대회를 앞두고 한 2달 정도 앞두고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이때 이제 일반 양방병원에서는 출전할 수 없다. MRI 결과 했는데 이 팀 닥터로 알려진 이 양모 씨가 이 장윤정 선수를 마사지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면서 극적으로 대회에 출전해서 메달까지 땄다고 해요. 이러면서 소문이 엄청 많이 돌았고 이 사람이 유명세를 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경주시청이 창단한 2013년 전까지는 이 사람을 팀 닥터라고 부르지 않고 다 트레이너 또는 그냥 선생님 정도로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2013년 경주시청이 창단하면서 이 사람의 명칭이 팀 닥터로 갑자기 바뀌었고 주변에 있던 선수들도 저 사람은 의사가 아닌데 왜 팀 닥터라고 부르지 굉장히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야, 완전히 정말 의혹투성인데,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사람의 그 호칭이요. 호칭과 관련해서 또 해프닝도 또 많았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팀 닥터라는 명칭은 의사, 전문의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프로나 스포츠팀 보시면 선수를 치료해주는 의사를 팀 닥터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된 이 팀 닥터 안 씨는 의사가 아니에요. 주변에는 자신이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라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수사 결과 실제로는 운동 처방사 2급 자격증, 이게 유일한 자격증이었고요. 실제 했던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지 중심, 보통 이제 물리치료사라고 하는데 스포츠팀에서는 보통 이런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을 트레이너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팀 닥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제 팀 닥터로 불렸지만 의사는 아니고 실제 했던 일은 트레이너고 자격증은 운동 처방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부분인데 재미있는 건 사건 초기에 이분을 이제 자꾸 언론에서 팀 닥터라고 부르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항의 성명을 냈어요. 왜 팀 닥터, 의사도 아닌데 팀 닥터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보고 이후에는 이제 물리치료사라고 확인된 팀 닥터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러자 또 물리치료사분들께서 한개가 빗발쳤습니다. 왜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는 사람인데 물리치료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저희가 팀 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 안씨 보통 이렇게 이제 기사에서 조금 표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자격자가 어떻게 팀 닥터로 불리면서 위세를 부릴 수 있었는지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 김재영 스포츠텔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김재영 기자, 네. 오늘의 한 줄평 뭡니까? 오늘의 한 줄평은요. 해체하면 끝날까요?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해체하면 끝날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포츠계 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나오는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팀을 해체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번에도 경주시장이 사태 초기에 페이스북에 해체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논란이 되면서 이제 삭제를 했어요. 또 오늘 지난 금요일이었죠. 최숙현 선수의 아버님께서 경주시청에 진정할 때도 이제 해체하면 된다 이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해체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선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직장 운동부는 생존권이 걸린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역설적인 상황이 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상적인 폭력이 이루어지는데 선수들이 이거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외부에 알렸을 때 이 팀이 해체될 수도 있다라는 공포와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체라는 얘기를 하는 건 더더욱 이런 폭력의 악선이 반복되는 걸 부추길 수 있다는 거를 꼭 관계자분들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신청곡 가지고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최숙현법이 국회에 발의가 됐고요. 제가 또 여기저기 이번 사태와 관련 토론회도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잊혀져질까봐 가장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번만큼은 정말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유야무야 잊혀지지 않고 체육계 폭력이 좀 사라지는 좋은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늘에 있을 최숙현 선수는 정말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적이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인권 씨도 불렀던 이적 씨 버전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적의 목소리로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텔러 YTN 김재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